반갑습니다. 오대영 라이브 오대영입니다. 새 정부 출범 뒤 첫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김밥 한 줄 놓고 이어진 마라톤 회의였습니다. 전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참석해 어색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공직에 있는 기간만큼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국회에선 특검 법안이 잇따라 통과됐습니다. 그동안 거부권에 막혀 계속 폐기됐던 법안들입니다. 특검의 출범 전망해보겠습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친한계에선 지도부 총사퇴를 주장합니다. 김문수 후보는 당권 도전 가능성이 거론되는데 본인은 일단 선은 그었습니다. 함께할 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수진 앵커의 브리핑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불황과 전쟁을 선포했던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도 분주해 보였습니다. 용산 집무실이 무덤 같다. 컴퓨터도 프린터도 없다면서 어제 황당함을 나타냈었는데요. 곧바로 오늘 첫 국무회의를 열어서 현안 챙기기에 나섰습니다. 진행합시다. 네. 원래 진행은 행안부가 하나요? 아니면 사회는 행정안전부 간사 유정관이 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시나리오 아니면 주제 이런 거 다 정해놓긴 하는데 그런 거 특별히 없어요? 시작하자마자 대통령께서 첫 모두 말씀으로 회의를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근데 그렇게 하라고 시키면 되잖아요. 근데 왜 안 하세요? 그걸 진행을 하시라고요. 네,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좀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네, 전임 정권의 국무위원들이다 보니 다소 어색한 표정도 이렇게 포착이 됐는데요. 어제 국무위원들이 사표를 냈지만 대통령이 반려하면서 불편한 동거가 시작된 겁니다. 성남시장 때부터 유명했었죠. 직접 보고 듣고 꼼꼼히 챙기는 업무 스타일대로 첫 회의부터 점심을 김밥 한 줄로 때우면서 각 부처별 현안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권한 또 책임도 한순간도 소홀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각 부처 단위로 현재 현안들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좀 어색하고 그러긴 하지만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정부에서 인수인계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만큼 현 정부는 일할 기반부터 다시 마련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직원 대부분이 하루 만에 업무에 복귀하는 등 국정 정상화에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네, 오늘 10시에 첫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조금 전 대통령실에서는 강유정 대변인이 첫 정례 브리핑을 했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와 관련된 내용들이 쭉 설명이 됐고요. 또 NSC 회의와 관련한 그 결과도 설명을 했습니다. 하나씩 좀 전해드릴까요? 일단 관련 영상부터 보시죠. 브리핑 조금 전에 진행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재명 대통령 대변인 강효정입니다. 이재명 정부 1차 오후 5시 정례 브리핑 하겠습니다. 매일 오후 5시에 정례 브리핑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외부 행사라던가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늘 오전 10시에 열린 국무회의는 도시락 회의를 거쳐 오후 13시 40분경 1시 40분에 종료되었습니다. 기재부에서 시작된 당면 현안에 대한 경제 분야의 보고와 논의가 4시간 가까이 지속되면서 교육부를 비롯한 사회 분야의 외교, 안보 분야 논의는 다음을 기약했습니다. 업무 보고를 한 해당 장관들과 국정 현안에 대해 격이 없는 대화가 이어졌고 장관들도 의견을 개진했습니다. 국가 AI 컴퓨팅 센터 진행 과정과 R&D 현황들이 논의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고를 받은 이재명 대통령은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기를 해당 부처에 요구했습니다. 농림축산 현안들의 경우는 농식품 물가 대책을 청했고 외교부와 협의를 통한 K푸드 공공 외교 가능성의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산불 재해의 경우 예방과 대처 과정에서 행안부와 산림청의 협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소방청, 산림청의 부처 간 협업과 산불 진화 헬기의 추가 도입 필요성에 대한 검토도 지시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현안 청취 과정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에 빠른 준비를 지시했습니다. 더불어 공정거래위원회의 인력 충원 네, 조금 전 필요성, 5시에 정례 방금 전에 브리핑이 인력 증원 있었고요. 필요성을 말하며 눈에 띄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파악과 일단 가능한 국무회의는 지시를 10시에 시작이 됐는데 김밥으로 식사를 해결하면서 오후 1시 40분경에 끝났다고 합니다. 즉 한 3시간 40분, 거의 4시간 가까이 진행이 됐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설명이고요. 여름철 풍수해 장관들의 업무보고가 있었고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눴다. 행정 편의주의에서 벗어나길 바란다라는 점을 이재명 대통령이 당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을 빨리 하라, 이런 지시도 관련 부처에 내렸다고 합니다.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자막 속보로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새 정부의 장관 인선이 완료되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전 정부 인사들과 첫 국무회의였습니다. 어색한 분위기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전 10시 상황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어색하죠? 우리 좀 웃으면서 합시다. 자, 우리는 다 우리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하는 대리인들이니까 그냥 국민을 중심에 두고 현재 우리가 할 최선을 다하면 됩니다. 물론 여러분들 매우 어색할 수도 있고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공직에 있는 그 기간만큼은 각자 해야 될 최선을 다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새로 선출된 대통령과 이전 정부의 국무위원들이 함께하는 국무회의.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될까요? 뭐 조만간 내가 후속 조치 그 인선을 하면서 해소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문득 들었던 생각은 오늘 저 국무회의에 앉아 있는 장관들 중에서 몇 명이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투표했을까 그런 예. 생각이 먼저 들었기 때문에 대통령도 참 어색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장관들도 좌불안석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불가피하게 해야 될 일은 해야 되는 것이니까요. 저는 아마 이분들이 김밥 먹으면서 국무회의를 현안 보고하면서 또 서로 격이 없는 대화를 서로 나눠가면서 예. 대통령의 일방적인 얘기만 듣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정상적인 국무회의를 아마 처음 경험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각종 현안에 대해서도 아마 보고하고 또 의견도 서로 개진했다고 지금 브리핑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에서 아마 지난 3년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국무회의를 아마 이 마무리 수순에 접어든 장관들이 경험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고요. 특히 이제 비서실장하고 국무총리 정도 이제 지명하고 난 상황이라 장관들은 아직 이제 후속적으로 그 지명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예. 우선은 뭐 차관 먼저 임명을 해서 일을 돌아가게 한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마 아이디어들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 조만간 그건 해결될 문제이긴 한데 또 업무의 연속선 상에서 지금 굉장히 나라 자체가 위기이고 민생 경제 모두 어려운데 그 며칠 지금 직전에 장관들이라고 해서 얼굴 안 볼 수 없는 것이고요. 굉장히 잘했다고 생각하고 특히 오늘 특검법들 뭐 통과된 법안들이 있잖아요. 그건 국무회의 의결 종족수가 되어야만 심의 의결 종족수가 되어야만 논의를 할 수 있는 거라서 뭐 그런 걸 위해서라도 지금 국무회의는 지금 필요하기 때문에 유일하게 박성재 장관에 대해서만 사표 수리를 하고 지금 모여서 저런 국무회의를 하고 있는데 좀 보기 좋지 않습니까? 진작에 저런 식의 논의가 이루어졌다면 이전 정권에서도 나라가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도 함께 드는 장면입니다. 예. 글쎄요, 뭐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회가 어떻게 열렸었는지 공개된 자료, 그러니까 모두 발언 이외의 그 화면을 우리가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오늘 이루어진 게
정말 좋은 국무위원회였는지, 아니면 윤석열 전 정부 시절에도 활발하게 의견 개진하면서 국정을 논하는 자리였는지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불편한 동거라고 하지만 그렇게 불편한 동거가 될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국무위원들이 다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이분들이 어느 한 정권의 성공을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결국 대한민국의 성공을 위해서 일하는 분들이고, 그러한 공적인 마인드와 공복의 자세는 충분히 갖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취임해서 아마 국정 전반에 관한 이해가, 물론 야당 대표로 오래 있었지만 국정 운영과는 또 완전히 다른 개념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어떤 식으로 어떤 현안들을 갖고 있는지 전반적인 그 이해의 시간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결국엔 본인과 국정 철학을 같이 하는 국무위원들과 앞으로 국정을 운영하게 될 겁니다. 그 과정에서도 오늘 국무회의가 의미 있는 자리가 됐었기를 기대해 봅니다. 예, 저는 넥타이가 눈에 띄더라고요. 이재명 대통령의 넥타이가 빨간색과 파란색이 이렇게 사선으로 어우러져 있는 넥타이여서 정치인은 특히 넥타이 색깔로 얘기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 지금 두 분은 붉은색을 메고 계시고요. 예. 지금 빨간색, 파란색, 빨간색, 파란색 이렇게 차례차례 이렇게 사선으로 돼 있는 무늬의 넥타이를 맸다는 점에서 어떤 통합 메시지를 내려고 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어제 취임식에서도 이렇게 세 가지 색깔이 있는 넥타이를 맸습니다. 그래서 구심의 흔적이 있어서 저는 더 높이 평가를 하는 편인데요. 아무튼 저 넥타이 색깔 빨간색, 파란색, 흰색이 어우러진 그런 그 색깔을 골랐다는 것 그 자체만으로도 뭔가 변화와 혁신 그리고 통합 메시지를 준다라는 의미에서 저는 평가를 합니다. 저는 지금 한마디만 더 붙인다면은 저 국무회의에서 정말 가장 이재명 대통령 다음이 뭘까라는 생각을 해봤는데요. 이른바 성과로 말한다. 김대중이든 박정희든 그 정책은 우리가 필요한 거 쓴다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 중에서 성과를 낸 장관 한두 분을 유임시키는 것이 현실화가 되면은 정말 그것이 가장 이재명 대통령 다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 외에 장차관의 사의는 지금 다 반려를 했잖아요.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국무위원들이 일괄 사퇴할 경우에는 국무회의가 열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정족수가 안 돼서 국회에서 넘어온 법안을 처리할 수가 없는 심의 의결할 수 없는 상황인데 어쨌든 임명권자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 반려를 했기 때문에 오늘 국무회의가 열렸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비교해 보면 초대 내각이 출범하기까지가 완전 다 갖춘 게 195일 만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번에 그 정도까지 걸릴까요? 그 문재인 정부도 사실은 인수위 기간이 없이 바로 직무를 시작한 정부였죠. 그때도 대통령의 탄핵으로 보궐선거가 치러지면서 당선 확정과 동시에 대통령이 임기가 시작했는데 그때는 6달 반이 걸린 겁니다. 그러니까 내각을 다 교체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렸느냐? 일단 인수위가 없었던 것이 가장 큰 이유고요. 두 번째 원인은 그때 5대 인사 원칙을 이른바 발표했어요. 그래서 병역, 부동산 투기, 탈세, 논문 표절 이런 의혹이 있는 사람들은 공직자로 쓰지 않겠다라는 인사 원칙을 발표를 하고 내각 인선에 들어갔는데 장관이나 이런 후보 지명을 하고 보면 이런저런 그 낙마 사유가 나중에 밝혀지면서 중간에 낙마하는 후보자들도 꽤 많이 생기면서 모든 내각을 다 갖추는데 6달이 넘게 걸렸습니다. 예. 근데 이번 정부는 특히나 지금 여대 야소잖아요. 그래서 총리를 비롯해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과거보다는 여당의 지원을 좀 더 받을 수 있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서 5대 원칙을 밝혀놓고 그걸 못 지키면서 인사가 오래 걸렸던 우를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때보다는 좀 빨리 내각이 새로 갖춰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예. 취임 첫날인 어제는 밤 늦게까지 직무를 봤다고 알려졌고요. 안가에서 첫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인 오늘이죠. 출근길에도 누구와 통화를 하면서 들어오는 모습, 좀 분주한 모습도 보였습니다. 공무원들은 대통령실에 소속돼 있는 공무원들 대부분 복귀를 했다고 하고요. 업무가 이제 정상화로 가고 있는 상황으로 봐야 됩니까? 어떻습니까? 근데 용산 그 대통령실에 갔더니 뭐 필기도구도 하나 없고 예. 컴퓨터도 뭐 쓸 수 없고 인터넷도 제대로 안 돼 있고 이제 이런 그 황당함 고충을 토로를 했어요. 대통령도 그 얘기를 하시고 또 그 대변인도 그런 비슷한 취지 얘기를 했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딱 떠오르는 느낌은 아 정말 그냥 거의 떴다방 같은 정권이었구나 그런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저는 최소 수천억을 들여서 용산으로 굳이 국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갔는데 지금 파면 이후에 공무원들은 다 부처로 돌아가고 남아있는 뭔가 제대로 돌아가는 것도 없이 이렇게 남겨진 상황에서 들어가고 보니까 더 황당함이 컸을 것 같은데요. 과거에 50년 만에 수평적 정권 교체를 하고 YS 정권에서 DJ 정권으로 넘어갈 때 청와대를 가니까 딱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거의 그때 저희는 들어가서 이건 맨 땅에 소위 헤딩하는 느낌이다. 아무것도 없구나 자료가. 그때는 또 그 대통령 기록물법도 없던 시절이라 네. 더군다나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서 참 초기에 굉장히 고생을 했던 기억이 나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원대 그 다시 복귀 지시를 내렸고 공무원들이 다시 복귀를 해서 일단 뭔가 좀 자리를 잡고 안정될 때까지는 인수인계도 좀 필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뭐가 어디 있는지도 제대로 모르는 상황에서 그건 좀 무책임했다. 더군다나 지금 그 대통령실 근무자들이 부처로 복귀하더라도 보직은 아마 없을 거예요. 뭔가 좀 새로운 장관이 오고 개편이 좀 이루어지고 해야지 확정이 될 거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시 뭐 속속 복귀해서 이제는 그 업무 인수인계가 좀 이루어질 것 같으니까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재석 비서실장 포함해서 파면당하고 뭐 그런 순간에는 계속 남아서 버티더니 이렇게 중요한 인수인계를 해야 되고 정말 좀 이거는 너무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런 순간에는 또 벌써 아무도 없고 다 비우고 했다는 것에 대해서 참 끝까지 좀 실망스럽다는 생각입니다. 예. 요거 관련해서는 오늘 낮에 제가 어제자로 이제 새롭게 비서관으로 발령받은 분하고 통화를 잠시 했는데요. 정말 아무것도 없어서 어제는 인수인계 항목을 수기로 적어서 일을 했다고 합니다. 아, 지금도 PC가 없어서요. 네, 지금도 오늘까지도 PC가 없대요. 예. 그래서 오늘은 각자 집에서 쓰던 개인 노트북을 갖고 와서 업무를 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근데 원래 이 대통령실과 같이 보안이 철저하게 요구되는 데서는 개인 노트북이나 개인 USB 같은 거는 아예 못 갖고 들어오게 합니다. 그렇죠. 근데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급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 노트북 갖다 놓고 그냥 전기에 꽂아서 쓰고 있는 형편인데 이거는 반드시 누가 이런 지시를 했고 그 대통령실에서 쓰던 PC나 각종 물품을 어디로 치웠는지 그리고 그 지시를 누가 했는지는 꼭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유정 의원은 그래서 윤석열 정권의 용산 대통령실은 떴다방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반론을 바로 그런데 들어보죠. 그것은 지금까지는 좀 인계받은 분들의 일방적인 주장인 것 같아요. 예. 인수를 해주고 간 분들은 지금 뭐 이렇다 할 입장을 내지 않고 있는데 그런 매뉴얼이 있기 때문에 그거대로 따랐다라는. 매뉴얼대로 했다. 네. 그리고 2022년에 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을 때 지금 SNS상에서 화제가 되는 그 청와대 그 모습은 지금과 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어떠한 뭐 PC나 이런 것들도 남겨놓지 않고 그런 상황인데 그것을 2022년과 2025년 동등한 기준에서 비교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는 이게 대한민국에 영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 인수인계 매뉴얼이 훨씬 더 잘 만들어져서 한치도 국정 운영에 빈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일방적으로 하나도 준비된 게 없었다, 인수받은 게 없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조금 더 검증이 필요한 대목이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네, 그 우리가 이사를 할 때 새 집을 들어갔더니 전임자가 이것도 놓고 가고 저것도 놓고 가고 물론 뭐 새 집하고 대통령실하고 같을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게 보는 시각에 따라서 조금 다를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매뉴얼 그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비서관으로 있던 바로 직전까지 있던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이 업무 인수인계 각 분야의 현안이라든가 이건 리얼 타임으로 다 돼 있다. 이게 이 어떤 6월 3일 밤 11시, 12시에 정권이 교체가 돼가지고 그때부터 인수인계가 되는 게 아니라 항상 비서관 차원에서 수석 차원에서 업무 인수인계는 다 리얼타임으로 돼 있다. 그래서 인수인계가 안 됐으면은 지탄을 받아야 되지만 인수인계가 이 자동적으로 되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뭔가 그 착오가 있었거나 아니면 보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다라고 하는 게 그 해당 비서관의 전언이었습니다. 예. 저는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우리 이 대통령께서 무덤 같았다라는 표현, 이것이 마치 이제 비상계엄 또 국회의 어떤 무장 진입 이런 것들을 자꾸 이제 연상을 시키는 그런 걸로 받아들이는 국민도 적지 않다. 왜 하필이면 무덤이라는 가장 그 부정적인 용어를 사용을 했을까? 그리고 이 프린트, 출력기 이런 것들도 하나도 없었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문 정권에서 윤 정권으로 올 때도 똑같았다는 겁니다. 그 비서관 얘기가. 그러니까 제 말씀의 결론은 이것은 지금 조금 더 시차를 두고 한번 검증을 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예. 그런 얘기를 검증이 말씀을 필요하다는 드립니다. 데는 다 동일하신 것 같고요. 다만 정말 남아있는 게 없다와 매뉴얼대로 했다라는 주장이 지금 부딪히는 것 같아요. 조금 더 하실 말씀 있으면 하시죠. 무엇보다도 우리가 뭐 정권 교체가 여러 번 이미 이루어진 바가 있습니다만 이른바 늘공이라고 하는 이제 각 정부 부처에서 파견 나왔던 대통령실에 파견 나와서 근무하고 있던 직업 공무원들이 이렇게 정권 교체되는 날 자기 부처로 다 돌아가 있는 거는 저는 듣도 보지도 못했어요. 이런 경우는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매뉴얼대로 했다고 하는데 어디 그런 매뉴얼이 있는지 저는 그런 매뉴얼 내용은 들어본 적도 없고 뭐 그걸 경험해 본 적도 없어서 글쎄요. 사실과 좀 다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청와대 근무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 예, 한 말씀 더 하시죠. 적어도 다음 정권에 이제 신임 정부, 새 정부에서 대통령실에 인사가 나잖아요. 비서관, 행정관이. 그때까지는 전 정권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인사 발령이 나서 이제 그 교대를 하게 되는 그 언저리에 그분들은 부처로 복귀를 하는 것이고 이제 기본적으로 행정요원들이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분들은 남아서 이제 새로운 비서실 그 식구들을 맞이하면서 이제 함께 하게 되는 것인데 지금 비서실 인사도 제대로 다 안 된 거 아닙니까? 실제로 오늘 뭐 정무수석이 누가 됐느냐 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마당인데 비서관이나 행정관들은 아직 좀 시간이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싹 비우고 나가버렸다? 빈집에 들어가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이런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50년 만에 여야 정권 교체가 일어났는데 그때도 컴퓨터는 있었어요. 예. 이런 식으로 아무것도 없이 그냥 다 떠나버리지는 않았거든요. 그때는 저는 인사가 나서 교대를 하고 들어갔던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지금 아무것도 그 비서실 세팅도 안 되고 그 수석조차도 제대로 다 인선이 안 된 상황인데 싹 다 가고 없다? 이거는 매뉴얼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너무 무책임한 행태입니다. 그냥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 저는 거기서 이 이른바 어공들 어쩌다 공무원이 된 분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정권의 덕으로 대통령실에 가서 근무했던 분들이 자리를 비우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 반대로 늘공이라고 하는 그 직업 공무원분들은 당연히 인수인계와 관련해서 그런 그 준비 작업은 더 충실히 했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연 지금 대통령실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 정권과 비교했을 때 정말로 아무것도 없었던 건지 그것에 대한 객관적인 비교는 좀 어렵다는 거죠. 대통령실에서 전 정부 탓을 하면서 그러면 그런 것이 좀 우려됐다면 인수를 받는 분들께서도 훨씬 더 구체적인 뭐 요구를 했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어느 일방의 책임이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는 것은 좀 부당하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건 좀 어폐가 있는 말씀 같아요. 이게 6월 3일 날 우리가 선거를 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 선관위에서 이재명 당시 후보의 당선을 확인해 준 게 6월 4일 새벽 6시 21분입니다. 아니 그 선관위에서 공식적인 당선 확인이 되기도 전에 그러면 6월 3일 선거 중에 인수인계를 받을 수 있기래요. 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은 6월 4일 날 6시 넘어서
당선이 확정되고 바로 출근해 보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는데 인수를 받는 입장에서 미리 어떻게 얘기를 할 시간적 여유가 어디 있었어요? 예. 그건 말이 안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정말 2022년에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을 때 물론 청와대에서 대통령실로 공간이 자체가 분리가 된 거죠. 그때와 어떻게 다른가에 대한 객관적으로 그때는 어땠고 이때는 예. 이렇다라고 그때 이게 사진이 비교가 있을까요? 좀 가능해야 비교해보고 할 텐데 싶은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고 지금 예. SNS상에서는 여러 사진이 돌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당시에도 청와대가 완전히 비어있는 모습들 이런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인수위원회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의 차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을 딱 이번에 국한해서 일부러 골탕 먹어봐라 그러면서 다 비웠다 이렇게 판단하기에는 우리 국정이 그렇게 운영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3월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에 2달간의 인수위원회 기간이 있었잖아요. 근데 당시 윤석열 대통령 취임 전에 대통령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옮기기로 결정을 이미 해버렸어요. 당연히 그러니까 청와대는 이사를 나가야 되는 상황이었고 거기 뭐가 있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상황이 완전히 틀린데 그때도 청와대에 당연히 청와대를 안 쓰기로 했잖아요. 그때는 취임 전에. 아니 예. 그건 게다가 단순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래서 제가 나가라 말씀드린 이렇게 건- 해가지고 딴 데 가서 주무신 거 아닙니까? 문재인 대통령 말씀드리는 부부가. 건 2022년이 아니라면 그러면 과거 2017년이나 2012년에 그 정권이 교체될 때 그때 당시에는 어땠는지 그것과 함께 종합적으로 비교해 봐야 된다는 것이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이렇게 아무것도 없었다라고 일종의 좀 언론 플레이를 하는 듯한 인상은 예. 좋지 못하다는 평가고요. 2012년에도 MB에서 박근혜 정부로 될 때도 그때 이지원인가요? 뭐 대통령 기록실로 다 뭘 이전한다 이런 인수인계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문제가 지적됐었는데 그때는 같은 정당 내에서 정권이 바뀌는데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은 일방적으로 지금 이렇게 안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과거 한번 비교해보고 앞으로 어떻게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잘 극복해야 할 거냐 이거에 대한 논의가 알겠습니다. 필요하다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죠. 이거 생각보다 굉장히 치열하게 지금 토론이 됐는데 저는 궁금한 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떤 주장이 맞는지 모르겠으나 일단 없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만둔 PC가 다 어디로 갔을까? 이건 궁금하네요. 그렇죠. 예. 그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디로 갔을까는 궁금한데 이전에도 없었다 이것까지는 비교 지금 대상이 없으니까 그거는 추후에 따져보도록 하고요. 또 사진도 돌고 있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진도 저희는 그거 검증해 증거인멸 아니냐라고 증거인멸이요? 의심하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객관적인 자료가 있으면 내일이라도 저희가 방송에서 비교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슈 준비한 내용 많은데 여기까지만 하죠. 다만 좀 짚어볼 게 오늘 추가 인선 가능성이 거론이 됐는데 오후 5시 정례 브리핑에서는 없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정무수석을 비롯해서 여러 수석비서관들 발표가 있을 것으로 예측이 됐지만 아직까지는 없다는 점 짚어드리고요. 또 우상호 전 의원이 정무수석으로 유력하다 이런 보도들도 나오고 있어서 그런 것도 좀 검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까지 저랑 방송을 했는데 확인은 안 되고 있습니다. 예. 사진 찾았답니다. 사진 찾았대요. 예, 띄워주시죠. 2022년 5월 10일 여기 어디죠? 청와대의 모습이랍니다. 2022년 5월 10일의 청와대. 그런데 청와대는 안 쓰기로 해서 뺀 거잖아요. 나가야죠. 당연하죠. 저게 예. 5월 10일 날 취임식 마치고 용산으로 이미 옮겼. 아니 그래서 그건 말씀드린 저건 거잖아요. 비교가 안 돼요. 저 사진뿐만 아니라 이제 청와대가 다 비워져 있는 사진, 뭐 일부 쓰레기만 있는 사진들이 SNS에서 나오고 있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그러면 어땠는가? 지금 이 정부가 들어서서 처음 한 얘기가 아무것도 일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그럼 2017년에 어땠는지 2012년과 2007년에는 어땠는지 이것에 대해서도 함께 종합적으로 비교해 봐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니, 예. 그거는 조금 너무 좀 더 갈게요. 하세요. 예. 그 일종의 좀 죄송스러운 말씀입니다만 너무 물타기를 하시는 것 같고요. 역대 정권 교체가 몇 번 이루어졌습니다만 사실은 전 정권에 근무하던 전임자들이 후임자들이 와서 인수인계를 해주고 다만 정권 교체 과정에서 쓰던 컴퓨터를 뭐 다시
포맷을 해서 내용을 지운 적은 있었습니다만 아예 그 공용 물건이잖아요. 대통령실에서 쓰는 PC는 개인 PC도 아니고 철저하게 관리되는 공용 물건을 다 어디론가 치워버리고 아무것도 없어서 수기로 작성하게 한 적은 제가 들어본 적도 없고 예. 이번에 청와대 대통령실에 새로 임명된 비서관이 아무런 비품이 없어서 자기 개인 노트북 갖고 와서 일 보고 있다는 얘기도 처음 들어봤어요. 예. 네, 지금 양쪽 주장이 팽팽한 거는 제가 충분히 공감이 가는데요. 예, 논쟁의 핵심이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수인계를 마땅히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피했다. 고의적으로 피했다. 그리고 PC를 몽땅 처분을 한 게 어디로 일괄적으로 간 게 이른바 계엄과 탄핵 정국의 중요한 문서를 폐기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증거인멸이 아니냐, 이제 이런 식의 주장이 충분히 가능한데요. 제가 파악하기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업무 인수인계라는 것은 리얼타임으로 어떤 현안이라든가 진도 사항은 다 그때그때 돼 있다. 그리고 그것을 다 정진석 실장이 있는 비서실로 다 일괄적으로 모였다라고 제가 파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인수인계 자체를 회피하거나 제대로 이루어지지가 않은 게 아니라면 네. 예컨대 프린트라든가 PC가 없다라는 것이 지금 그렇게 무덤으로 표현을 할 정도로 정말 이 무도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은 조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미 국가기록원에 대부분 다 가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면 알겠지만. 그리고 업무 인수인계도 비서실장 쪽에 있는 대로 이미 선거 날 전에 며칠 전에 다 거기에 있는 것이고요. 그것을 그대로 대통령 취임과 함께 인수인계를 했다 하면 인수인계에 별로 차질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업무 인수인계에 중대한 차질이 생겼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파악을 네. 하고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다 예. 말씀드립니다. 한 말씀 마지막으로 듣고 예. 이수진 앵커가 기다리네요. 예. 이 대통령실에 비품 대장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국민 세금으로 다 구입한 비품들이에요. 컴퓨터건 무엇이건 간에. 그런데 그게 지금 없다라는 것은 이거는 심각한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청와대 이삿짐 막 쌓아 있는 그런 모습은요. 당장 그날 문재인 대통령 부부 나가라.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호텔에서 주무시고 다음날 취임식 참석하고 내려가셨어요. 청와대 개방하기 위해서. 개방하기 위해서. 그리고 곧바로 국민들에게 돌려드립니다. 취임하는 즉시. 누가 돌려달라고 어느 국민이 곧바로 돌려달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데 무슨 꽃 들고 그렇게 다 입장하는 모습 찍으려고 저런 식으로 그냥 몰아낸 거였죠. 그때는 쫓아낸 거 아닙니까? 저렇게까지 촉박하게 할 이유도 없었던 그런 상황들이 떠오르는데요. 그래서 비품 대장들 포함해서 기존에 다 국민 세금으로 구입했던 그런 물품들이 어디로 갔는지 그 부분부터 좀 명확하게 저는 살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정광기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이건 언론 플레이가 아닙니다. 이거는 사실에 기반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는 어느 정권에도 이런 일까지는 벌어지지 않았었거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굉장히 치열했습니다. 두 번째, 오늘 국회도 긴박하게 돌아갔습니다. 이수진 앵커가 브리핑하겠습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198인 중 찬성 194인, 반대 3인, 기권 1인으로서 순직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혜병 특검법이 통과되자 의원석에선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관중석에선 붉은 티셔츠를 입고 이 장면을 지켜보던 예비역들이 단체 경례로 마음을 전했습니다. 입신 양명의 눈이 먼 지휘관으로 일해 일이 시작되었고 그 지휘관의 소위 대통령 백을 써서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일로 대한민국이 시끄러웠습니다. 오늘 통과된 특검법에 따라 한 점의 의혹 없이 진상이 규명되고 책임자들이 처벌될 때까지 우리는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보겠습니다. 이 밖에도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내란 특검법은 3번째, 김건희 특검법 6번째, 최혜병 특검법 5번째 발의입니다. 지금까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왔기 때문에 번번이 폐기돼 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특검 법안들의 부결 당론을 확정했지만
일부 의원들은 당과 다른 목소리를 내면서 찬성표를 던지기도 했습니다. 예, 해병대 예비역 전우들이 단체 격리하는 모습이 상당히 오늘 이슈였고 인상적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최상병 특검법 통과가 됐고요. 내란 특검법 통과가 됐고요. 김건희 특검법도 통과가 됐습니다. 이 세 가지 특검 법안에 대해서는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참 많이 다뤘어요. 오대영 라이브 저희 방송 처음 시작한 게 지난해 5월 27일인데 그날 이후부터 거의 많은 내용들을 다뤘는데 이번에 다시 한번 통과가 됐고 통과된 법안은 그동안 거부권 행사가 됐는데 이제는 제2요구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특검은 출범할 것 같습니다. 동시에 출범할까요? 시기를 좀 나눠서 하게 될까요? 그래서 이제 뭐 앞서거니 뒤서거니 구성되는 대로 하게 될 것 같고요. 저는 이런 내란 특검이나 이런 것들은 특히 속도전으로 정광석화처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내란 특검도 그렇고 개혁도 그렇고요. 마치 김영삼 정권에서 초기에 하나의 척결이나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 이런 것처럼 그렇게 속도전으로 하는 게 맞고요. 그다음에는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경제, 민생 회복. 그래서 어제 비상경제 TF도 바로 구성 지시를 하고 회의를 했던 것이고요. 이렇게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 특검법이 그 제2요구권, 소위 거부권에 막혀서 안 될 때마다 또 몇 번씩 폐기가 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 상황 속에서 항상 했던 이야기가 있죠. 모든 것은 시간의 문제다라고 했는데 드디어 그 시간이 도래한 것 같고요. 모든 게 제자리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검 구성되고 수사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궁금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씩 다 드러나겠죠. 특히 최혜병 특검 관련해서는 700에 8080 그 전화 발신자가 누구냐. 네. 이미 보도된 거는 대통령이 뭐 거의 확실하다 이런 보도가 이미 어제부터 나왔잖아요. 정말 그런 거 가지고 국민들 그 괴롭히고 분통 터지게 했던 거 생각하면 빨리 특검 착수해서 모든 것들이 진상이 좀 제대로 밝혀지고 정의를 되찾는 그런 순간들이 빨리 오길 저는 기대하겠습니다. 예, 제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최상병 특검 법안은 3번 거부권이 행사됐거든요. 지난해 5월, 7월, 9월에 통과가 됐는데 다 거부권으로 막혔고 오늘 4번째 통과가 됐습니다. 다음 장도 보겠습니다. 김건희 특검법. 이건 1차, 2차, 3차, 4차, 5차까지 거부권이 쭉 이뤄졌고 4번이죠. 그리고 상설특검으로 통과가 됐는데 임명이 안 돼 있었던 것이고 오늘 6번째로 다시 한번 통과가 됐습니다. 다음 장이요. 이른바 내란 특검법. 지난해 12월 통과됐지만 거부권. 올해 1월 통과됐지만 또 거부권. 그래서 오늘 3번째 통과가 됐습니다. 통과가 됐으면 이제 국무회의를 거쳐서 심의 의결하고 공포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일단 김용남 의원 이게 이제 공약 사항에 포함되어 있었던 내용이잖아요. 대통령의 듣고 입장 오늘 당론으로 역시나 부결이 당론이었기 때문에 그 입장도 들어보겠습니다. 여러 가지 특검법 사안에 대해서 국민적 의혹은 그전부터 일고 있었습니다만 수사기관에서 당최 수사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특히 그 전 영부인과 관련한 이른바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서는 사실은 제가 작년부터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영부인 입장에서는 배우자가 그러니까 남편이 현직 대통령으로 있을 때 검찰 나가서 수사받고 기소당하는 게 그나마 그래도 처벌을 약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두 번째 방법은 이 정권 내에서 그러니까 과거 윤석열 정부 내에서 특검을 통한 수사가 그나마 검찰 수사보다는 좀 강해도 그 다음으로 약하게 처벌받을 수 있는 방법인데 가장 최악은 정권이 바뀐 다음에 수사를 받으면 그때는 정말 누구도 봐주지 않고 수사를 할 거다 그러는데 지금 계속 거부권으로 수사를 미루고 막고 있다가 이제 정권이 바뀐 다음에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질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이제 지금 오늘 통과된 특검 법안은 예를 들어서 내란 특검법 같은 경우에는 과거에 파견되는 검사 규모가 40명으로 특검 법안이
통과가 됐다가 거부권 행사로 막혔습니다만 오늘 통과된 것은 파견되는 검사 규모만 해도 60명입니다. 그러니까 수사단의 규모가 훨씬 늘어난 규모예요. 그래서 결국에 순리대로 해결을 안 하고 미루고 막고 했던 것이 이제는 더 본격적으로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순에 들어갔다고 보이고요. 국민적 의혹을 샀던 만큼 이제는 한 점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가 빨리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당론부터 소개를 해주시죠. 네. 왜 그런 당론이 채택됐는지. 당론은 누차 얘기를 그 당에서 지도부가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게 충분한 협의가 없이 심사숙고한 법안이 아니다. 그리고 이 민주당 주도로 또 야 5당만이 이것을 찬성을 하고 밀어붙였다 하면서 이 법사위라든가 각 그 상임위원회에서조차 이 협의라는 과정이 없었다라는 것은 누차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당론으로 반대를 했던 것은 오늘까지 이어져 있고요. 그럼에도 지금 세 분이 찬성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안철수, 김재섭 의원 등을 비롯해서 세 분이 찬성을 한 거는 이분들도 역시 이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는 해야 된다라는 것을 누차 강조를 했기 때문에 네. 뭐 이변이라든가 특이사항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이분들의 소신이 이전부터 나와 있는 것이고 당론으로 이 부결을 반대를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석을 안 한 것이죠. 그런 상태에 오늘 아까 특검보와 파견검사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른바 특검보가 4명에서 7명으로 늘었고요. 파견 검사가 40명에서 60명으로 늘었습니다. 그럼 네. 단순 계산을 해가지고 180명의 검사를 동원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부산지검 통째로 그 검사가 이전을 하는 거나 다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이걸 순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이 새 특검이 벌어지면서 아마 문재인 정부의 초반기에 그 광풍이 분 이상으로 이게 수사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매우 높다. 네. 이런 것들이 물론 저는 지금 과반은 안 됐습니다만은 49%가 넘는 국민들의 지지를 얻은 이재명 대통령의 민주당이 추진한 것이니까 저는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더 이상의 특검이 나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김건희 특검, 내란 특검, 또 최혜병 특검 이것이 말끔하게 이번 기회에 소명이 되고 더 이상 하반기부터 대한민국의 이런 그 특검 만능병 이게 이 도사리지 않게 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특검이 왜 필요했느냐를 민주당이 주장했을 때는 정치, 검찰 또는 수사 당국이 수사 의지가 충분하지 않다. 권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은 그 검찰이나 수사 당국이 해당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인 수사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이유로 꼽았어요. 정권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적확한 그 수사체 시스템 내에서도 충분히 진상 규명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우리가 이른바 특검 만능론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고민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검이라는 것이 대단히 예외적이고 구체적이어야 하는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예외성에 대한 인정 없이 대부분의 사안을 그냥 특검으로만 다 규명하자고 하면 기존에 갖고 있던 경찰 수사력이나 검찰 수사력을 배제한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특검은 활용은 하되 그것이 아주 예외적인 경우에만 쓰여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예.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요. 지난 3년간 단 한 개의 특검도 통과가 안 됐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네요. 그래서 꼭 네. 필요한 지금 시급한 이 3가지 특검에 대해서 오늘 먼저 통과를 시켰는데 단 한 번도 통과시킨 적이 없어요. 특검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윤석열 정권 3년 내내.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들만 우선 처리했다는 말씀 드리고요. 빨리 이렇게 속도전으로 끝내야만 보다 이 경제에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야당도 저는 국민의힘도 협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 굉장히 경랑 속에 빠져드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수진 앵커가 정리했습니다.
의견 들어보신다고 들었는데.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럼 오늘 책임론에 대한 것은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비공개 회의에서 여러 수습책을 논의한 직후에도 권성동 원내대표는 사퇴설을 부인했습니다. 여러 불편한 질문과 상황 속에서도 애써 웃어 보였는데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뒤에. 카메라 두드려 맞았다. 하지만 결국 의원총회에서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원내대표로서 저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그 책임을 회피할 생각도 그리고 변명할 생각도 없습니다. 보수의 재건을 위해 백지에서 새롭게 논의해야 합니다. 저부터 원내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다만 다음 지도부가 꾸려질 때까지 원내대표 업무를 계속 이어간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당권을 누가 잡게 될지 관심인데요. 현 지도부의 비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한동훈 전 대표와 친한계 의원들이 다수 포진해 있고요. 또 한편에선 관악산에서 훌라후프를 하면서 체력을 다지고 있는 김문수 전 후보가 당권에 도전할 거란 추측이 나옵니다. 경랑의 국민의힘 어디로 갈까요? 네, 오늘 권성동 원내대표가 카메라에 부딪히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짚어보도록 하고요. 일단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히긴 했는데 의원총회가 시작되기 전에는 전혀 다른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나와서는 사퇴 의사를 이야기했습니다. 비교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의견 들어보신다고 들었는데. 나는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그럼 오늘 책임론에 대한 것은 어떻게 말씀하실 거예요? 주셔야 되는 말씀도 주시고. 고치 인기가 많이 남아있는데 문재위 차원에서 공감대는 이루어져 있는 저기서 이제 의견이 나올 거예요. 상황. 사퇴는 언제쯤 결정하신 거예요? 사퇴? 대선 기간 동안에 패배하면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니까 당연히 그런 중진 의원으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기 위해서 패배하면 사퇴하겠다는 마음을 오래전부터 먹었죠. 네, 사퇴 의견도 들어보겠다라고 하지 않았냐는 질문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다. 그리고 거취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것이냐라고 했을 때 아직 임기가 많이 남아있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의원총회에 나오고 나서는 오래전부터 사퇴를 마음먹었다라고 말이 바뀌었어요.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거취와 관련해서는 이미 의원총회가 개최되기 전 오늘 새벽부터 당직자들을 비롯해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할 것이다. 예. 공유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취와 관련해서 이제 의원총회 가기 전에 여러 이야기를 한 것은 거취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한다는 것이 좀 적절치 않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한 이야기고요. 사실 5월 10일이죠. 그날 김문수 후보를 한덕수 전 총리로 후보로 교체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당시 비대위를 이끌었던 권영세 비대위원장이라든가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한 불신임이 당원들로부터 있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분석해 볼 수 있겠죠. 예. 그에 대한 책임과 함께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것인데 다만 그럼 5월 11일에는 왜 권영세 비대위원장만 사퇴했느냐.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비대위원장도 사퇴하고 원내대표도 사퇴할 경우에 선거를 제대로 치를 수 없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원내대표직을 유지한 것이고 선거에서 사실 큰 표 차이로 졌잖아요. 그렇다면 원내대표가 자리를 지키는 것은 힘들었고 예. 책임을 지는 차원에서 사퇴하는 것이 정해진 수순이었다라고 봐야 할 겁니다. 예, 저희가 조금 전 그래픽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썼거든요. 저희가 제작진으로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의원으로 해야 되느냐, 원내대표로 해야 되느냐. 사퇴 의사를 밝혔는데 원내대표직은 당분간 유지가 되는 겁니까? 그래서 저희는 의원이라고 일단 표시를 했는데요. 저게 저도 파악을 좀 해봤는데요. 무슨 일반 기업처럼 사표를 내고 수리를 하는 과정은 없습니다. 예. 그렇게 의원총회라든가
이 공개적인 자리에서 물러나겠다, 사퇴하겠다라고 하면은 그게 사퇴가 철회하지 않는 한 인정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은 사실상 그 권성동 원내대표는 의원총회 이후에 원내대표에서 직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거는 확실한 상황이고요. 대개 저런 경우에는 이전의 상황을 보면은 최다선 중에 한 분이 대행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원내대표 선거 전까지 대개 5선, 6선 이런 분들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지금 그 단계는 아직은 아니죠. 그래서 오늘 낮에 나온 어떤 보도도 후임 원내대표가 결정이 되기까지 원내대표의 그 직은 그대로 권성동 대표가 수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가 잠깐 돌았었는데 권성동 대표는 내가 그 역할을 지금 내가 내려놓는 마당에 자녀 역할을 할 생각은 없다. 이게 제가 지금 방송 들어오기 직전까지 파악을 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앵커께서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진심이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 권성동 의원이 제가 파악하기로는 당내 사정을 비교적 잘 아는 대변인으로서 말씀을 드리면은 오래전부터 직을 내려놓을 그 결심을 했다라는 게 진심일 것입니다. 그리고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사퇴를 할 때 사실상 권 원내대표도 나도 같이 물러나겠다라고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바로 그러면은 열흘 내에 또 의원총회로 원내대표를 다시 뽑아야 하기 때문에 주류와 비주류 간에 또 갈등이 국민 여러분께 또 어떻게 비치냐라는 것까지 생각을 해서 주변의 만류로 철회를 한 것이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뭐 열흘 20일 동안에 또 무슨 그 역할을 하고 이럴 가능성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사퇴 의사를 밝힌 그때부터 이제 그렇습니다. 전직 원내대표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네. 이제 업무를 안 한다. 예.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요. 네. 다만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 부대표는 다음 선출 때까지는 해야 되는데 선출 일정은 미정이다 이렇게 또 기자들의 질문에 답을 해서 좀 혼란스럽긴 한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래서 말씀을 말씀을 해주신 거죠. 네, 네. 가장 최신 확인된 버전의 말씀을 해주신 그렇습니다. 거고요. 네. 어쨌든 우리 당은 제 원내대표를 새로 뽑는 작업을 빨리 서둘러야 할 거라고 봅니다. 지금 가뜩이나 선거에서 크게 패한 이후에 당을 어떻게 추스려야 할까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돼야 되는데 원내를 대표하는 원내대표 자리를 공석으로 오랫동안 유지한다는 것은 저는 상상하기 어렵다고 보고요. 네. 지금 김용태 비대위원장의 거취와 관련해서도 여러 이야기가 있습니다. 관련해서는 어쨌든 당을 개혁하는 데 있어서는 당원들의 그 투표로 뽑은 당 대표가 민주적 정당성과 그 권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더 많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상식적이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그 시기가 얼마나 길어질지 모르겠지만 빨리 당 대표를 뽑는 과정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라는 개인적인 생각은 말씀드립니다. 예. 자, 그리고 이 당 대표 얘기가 나왔으니까 김문수 후보가 영상을 올렸거든요. 어제 김재원 전 비서실장도 여러 이야기들을 했는데 영상을 좀 틀어주세요. 예, 턱걸이 영상도 있고요. 훌라후프 영상도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김유정 의원님 보시기에는 대선 패배 직후의 모습인데 이걸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단 말이에요. 뭔가 나는 계속 뭐 당권 도전이 될지 아니면 다른 당에서의 역할이 될지 하겠다라는 의지의 표시로 봐도 될까요? 지난번에도 턱걸이하고 대선 출마했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저렇게 또 턱걸이하고 또 대형 훌라후프 관악 쪽에는 또 그 운동하는 곳에 또 대형 훌라후프도 아마 비치를 해둔 모양입니다. 예. 그런 걸 보면 연상이 되잖아요. 아, 당권 포기 안 하겠구나. 그런데 또 어느 보도에는 난 당권 욕심 없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지만 그냥 욕심이 없다고 말한 것일 뿐 출마하지 않겠다라는 얘기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저 턱걸이 영상에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국민의힘이 조금 완전히 해체 수준으로 다시 거듭나야만 좀 건전한 합리적 보수 야당으로 태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저렇게 턱걸이 하면서 참 속도 좋아요. 저렇게 턱걸이 하면서 당대표 또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특히
계엄 벌써 끝났는데 그걸로 특검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런 얘기하면서 비판하는 거 참 아직도 갈 길이 참 멀어 보인다. 그리고 대선 네. 패배하고 지금 사흘째인데 권성동 원내대표 진작에 했어야 될 그 한 사람만 사퇴 의사를 밝히고 나머지 지도부가 아직 그대로 존치한다는 거 그 자체도 참 심각하다는 예. 생각이 듭니다. 영상에서 눈을 떼지 못하고 있는 김용남 의원님 한 말씀 하시고요. 마지막으로 드릴게요. 김문수 전 후보께서는 정말 턱걸이는 엄청 잘하세요. 예. 보면 볼수록 놀라운 게 저 연세에 저 이른바 배치기 안 하고 저렇게 제대로 턱걸이를 반동을 여러 개, 이용하지 않고. 예, 예. 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아직도 건재함을 여지없이 보여주는 것 같은데 제가 대선 그 선거 결과를 놓고 어떤 말씀을 드린 적이 있냐면 이 선거 결과를 놓고 볼 때 국민의힘은 더 상황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나름대로 41%가 넘게 득표를 했기 때문에 선전했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김문수 후보가 대선이 끝나고 대구로 돌아가실 것이냐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더군다나 김문수 후보 주변에 있는 김재원 후보 비서실장이나 뭐 다른 정치인들이 절대로 그 상황을 만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전당대회가 열리면 김문수 후보가 당대표로 출마하도록 주변에 있는 정치인들이 계속 부추기고 그쪽으로 유도를 할 것이고 김문수 후보도 아마 댁에서 그냥 편하게 쉬실 생각만은 없으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가 또 출마할 가능성이 거의 매우 높거든요. 예. 그러면 친윤계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그냥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사실상 정계 은퇴 수순으로 가면 친윤계는 뭐 예를 들어서 이준석 의원을 끌어들여서 한동훈 전 대표에 맞서는 카드로 만들거나 아니면 나경원, 윤상현, 원희룡 같은 자체 후보를 내거나 이럴 가능성이 높은데 김문수 후보까지 출마를 하면 3파전으로 가면 일종의 어부지리 형태로 한동훈 전 대표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어부질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그래서 자, 친윤계 고민이 아마 깊을 거예요. 그래서 예. 상황이 훨씬 복잡해지게 됐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41%를 득표하면서. 예, 30초 남았네요. 당내에 지금 전당대회가 있어야 하냐 그렇지 않아야 하느냐를 두고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어떤 식으로 변화해 갈지 시계 제로 상태인 것은 맞습니다만 아까 뭐 이준석 의원이 친윤들과 손잡는 그런 시나리오는 전 불가능하다고 보고요. 불가능하다. 예, 다만 뭐 김문수 후보와 친윤 세력이 손을 잡는 시나리오 정도는 또 가능하지도 않을까 싶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의 행보도 제가 지금 여기서 출마 안 한다 이렇게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복잡한 상황인 건 맞는데 저희가 환골탈태해서 정말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 긴장할 수 있는 그런 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제가 한 알겠습니다. 10초만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아주 짧게요. 네. 네. 아까 우리 말씀을 반드시 출마를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정치는 잘 아시겠지만 냉동식품이 아닙니다. 이 꿈틀꿈틀거리는 생물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이러이러해서 반드시 출마할 것이다. 이것은 좀 더 지켜보시죠. 그리고 주위 사람들한테 그렇게 휘둘릴 뿐은 아니니까요. 아마 네. 본인이 당을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출마를 할 것인가를 결정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아주 앞부분에 좀 길어져가지고 용산에 PC가 없는 바람에 앞부분이 좀 길어졌습니다.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